팥을 이렇게 드시면 당뇨 사라지고 뱃살 쏙 빠져요. 여러분, 겨울에 동지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먹나요? 바로 팥죽이죠. 또 겨울 간식으로 이 팥이 들어간 붕어빵, 호빵 같은 간식도 자주 먹는데요. 이 팥과 함께 먹으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또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팥의 효능 8가지와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이 있고요. 겨울에 간식으로 많이 먹는 붕어빵, 또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들에도 팥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름엔 팥빙수도 많이 먹고요. 겨울엔 팥죽도 종종 먹게 됩니다. 자, 이런 팥 요리를 집에서 해먹는 경우도 많은데,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는 분들 많으시지 않나요?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넣게 되면 팥의 색상이 더욱 선명해지고 팥을 더욱 부드럽게 해주어 팥을 삶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소다를 사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돼서 팥에 좋은 성분을 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팥 요리를 하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팥을 삶을 때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고요. 물에 담가 약 4시간 정도 불려주십니다. 그렇게 불린 팥을 물에 넣어 삶아주면 붉은색의 팥 삶은 물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 팥을 삶은 물이 건강에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간혹 팥 삶은 첫물에는 팥에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한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팥 삶은 첫물에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마시고 따로 담가 두었다가 하루에 한두 잔씩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팥의 구체적인 효능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팥물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줘서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을 예방하며 심장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안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팥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비누가 없던 시절에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당뇨병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는 것이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무려 평균 19.5%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당뇨가 있거나 당뇨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팥을 꾸준히 드셔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의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TV에서 연예인들이 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한의학 책 중에 본초 강목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처방을 할 때도 팥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팥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입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에 약 4배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당뇨 환자들의 신장 부담을 줄여주고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고요. 또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이를 통해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살이라고 부르는 잘 부으면서 살이 찌는 분들은 다이어트에 이 팥을 이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시험지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람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팥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팥에는 사포닌뿐 아니라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과에 비해서 약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히 하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요. 또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의 증식에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줍니다. 이를 통해서 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좋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것은 몸의 면역력 향상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할 때도 팥을 함께 드셔보면 그 효과가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점점 없어져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팥과 함께 천연 탈모약이라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신다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팥과 수수에 들어있는 비오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비오틴은 모발의 모공에서 자라는 단계부터 필요하고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까지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오틴이 몸속에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많이 빠지게 되고 또한 두피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탈모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팥에는 이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릿결을 상하게 하는 자유 라디칼 성분을 중화해 주어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팥의 효능은 우리나라 사람에 꼭 필요한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팥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의 역할 때문인데요.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하여 우리 몸을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팥을 잘 섭취하면 뇌를 건강하게 해주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수수가 나왔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은 기본적으로 여러 영양성분이 풍부하지만 호박에는 비타민 B가 없어서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고요. 또한 호박에도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팥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팥처럼 호박에도 이뇨작용이 있는데요. 팥과 호박의 이뇨작용은 과정이 약간 다릅니다. 팥은 몸속의 부종, 노폐물과 독소를 빨아들여서 배출하는 이뇨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다하게 축적되는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팥의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 증상이 나타나죠. 빈혈로 인해 어지러움, 두통, 체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팥에는 앞에서 얘기한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비오틴뿐만 아니라 바로 칼슘과 철분 또한 풍부합니다.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약 10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로 오는 증상들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요. 마그네슘 또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팥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을 통해서 스트레스로부터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팥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풍부한데요.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되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하게 많이 드시면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찹쌀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쫄깃쫄깃한 찹쌀로 경단, 새알을 만들어 넣어 먹는 경우도 있죠.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 때문에 몸 안에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찹쌀이 막아줘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의사항은 팥의 찬 성질인데요. 그래서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팥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부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런 점이 불편한 경우에는 생강과 함께 드시면 그 불편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줘서 장에 무리를 덜 주게 되고요. 그리고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생강에도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몸속의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함께 드시면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생강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약 10배 정도 증가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과일이 있죠. 바로 수박입니다. 더울 때 갈증과 더위를 씻어주는 수박도 함께 드시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뇨 있는 분들은 특히 수박을 꺼려 하시는데요. 수박을 드실 때 올바로 알고 드시면 건강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보약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수박 껍질 버리기가 참 귀찮으시죠? 수박 껍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지금부터 수박과 상극의 음식들과 주의할 점,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수박의 효능까지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수박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먼저 수박을 드실 때 바나나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수분 보충에 최고인 수박과 에너지 충전과 다이어트에 좋은 바나나는 함께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무기질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피로감이 올려들고 기운이 빠져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륨이 보충이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칼륨은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심장병,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칼륨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칼륨도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크게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신장에서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에서는 부정맥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박과 바나나 모두 칼륨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드시면 지나친 칼륨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최근 수박과 함께 치즈, 요거트를 곁들인 샐러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수박과 치즈, 요거트는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함께 드시면 달콤 짭짤해서 먹기에는 너무 좋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수박 속에는 이뇨작용과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수분과 비타민까지 가득합니다. 눈 건강에 좋기로 소문난 비타민 A와 우리 몸에 에너지 충전 역할을 하는 비타민 B, 그리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죠. 뜨거운 여름에 수박 한 입 먹으면 더위에 지친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바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수박의 영양 성분은 우리 몸에 곧바로 흡수되어 기력이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거트, 치즈와 함께 드시면 수박과 정반대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수박에 가득한 수분은 혈관을 타고 우리 몸에 비타민을 채워주고 반대로 혈관 속 찌꺼기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치즈와 요거트의 단백질과 지방은 느리게 소화되기 때문에 소화의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치즈의 요거트는 느리게, 수박은 빠르게 반응하게 되어 복부 팽만감과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튀김 같은 기름 범벅인 음식도 수박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수박은 자체가 매우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우리 몸속의 열을 뚝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름기 가득한 튀김과 함께 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위장 속에서 기름이 딱딱하게 굳어 소화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분이 위액을 묽게 희석하여 소화를 더 느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름에 유독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식후에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후식으로 드셨기 때문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소화를 위해 수박을 식후에 바로 디저트로 드시기보다는 공복에 따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박은 무엇과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깜짝 놀랄 만한 음식인데요. 바로 계피가루입니다. 수박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국민대학교 식품영양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준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혈당이 낮아지고 당뇨병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죠. 수박과 계피가루를 함께 드시면 이런 당뇨 관리 효과를 배로 누릴 수 있답니다. 수박의 당이 혈당을 높일까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피가루와 함께 드시면 안심하고 수박을 드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계피가루를 대체 수박과 어떻게 같이 먹냐고요? 그럴 줄 알고 함께 먹는 방법도 준비했습니다. 수박 토마토 샐러드인데요. 수박 한쪽과 토마토 한 개를 적당한 크기로 준비하고 올리브오일 한 스푼과 상추나 깻잎 같은 녹색잎 채소를 곁들이고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수박 레몬 주스입니다. 물 200ml에 수박 한쪽, 레몬 한 개를 믹서에 갈아주고 계피가루를 살짝 넣어 마시면 됩니다. 토마토도 수박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수박의 색이 빨간 이유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토마토가 기적의 항암식품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빨간색 라이코펜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수박에는 토마토보다 라이코펜이 무려 30% 많이 들어있어요. 수박의 라이코펜이 우리 몸속에서 각종 혈관 질환의 원인인 활성산소와 혈전을 싹 제거해줍니다. 또한 세포가 노화되고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준답니다. 라이코펜이 풍성한 수박과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암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암세포를 사멸시키기도 한답니다. 토마토의 유기산과 수박 속의 칼륨이 함께 작용하면서 세포의 활성을 도와주고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까지 싹 제거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마토와 수박의 항암 효능은 전립선암과 동맥경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조금 전 알려드린 대로 수박과 토마토를 함께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정말 좋습니다. 수박과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수박과 토마토를 기름에 살짝 구워 드셔도 되고 올리브유를 드레싱으로 뿌려 드시거나 견과류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항암 성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극대화됩니다. 수박씨 혹시 뱉어버리시나요? 앞으로는 수박씨도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 수박씨가 중국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간식이라는데요. 수박씨는 30%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은 씨앗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잣과 땅콩, 해바라기 씨보다 월등히 높은 양입니다. 수박씨의 나머지는 어떤 성분일까요? 바로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입니다. 리놀렌산은 뇌 자체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으로 뇌 기능을 올려주어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게다가 수박씨의 리놀렌산은 우리 몸속에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내장 지방이 생기는 것도 차단해줍니다.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최고입니다. 또한 쿠크르비타신이라는 영양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액 자체를 맑게 만들어주고 살균까지 시켜주어 암 발생을 막아주고 기생충을 제거하는 구충 효과까지 있습니다. 수박씨를 모아서 잘 씻어 말린 뒤 마른 팬에 살짝 볶아 드시면 고소한 견과류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수박이 다 좋은데 수박 껍질이 부피가 커서 버리기 힘드시죠? 많은 분들이 수박을 빨간 부분만 드시고 흰색 부분
부분은 그냥 버리는데요. 이 흰색 수박 껍질 부분이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답니다. 수박의 흰색 껍질 속에 가득한 시트룰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 때문에 수박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로 좋은 수박차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붓는 부종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독소가 잘 배출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가 활동을 하고 나면 노폐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노폐물이 제때에 잘 배출되어야 하는데 노폐물이 그냥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시트룰린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형태인 요소로 바뀌어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트룰린이 수박에 많이 들어있어 붓기 제거, 독소 배출의 효능이 탁월한 것입니다. 또한 시트룰린은 동맥 혈관 자체를 넓게 만들어주어 혈관이 넓어진 만큼 혈액순환도 더 원활해지고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 공급도 원활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트룰린이 수박의 빨간 가육보다 흰 껍질에 2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박 껍질을 그냥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수박 껍질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은 깍두기를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요. 수박 껍질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소금에 절인 후 매실청이나 식초를 넣고 숙성시키면 맛있는 수박 껍질 깍두기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수박 껍질 피클인데 적당한 크기로 얇게 썰어서 피클을 만들어 냉장 보관하면 깔끔한 맛과 아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또 여름이면 햇빛에 피부가 많이 그을리잖아요. 그때 수박 껍질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수박 껍질에 비타민이 특히 많아서 얇게 썰거나 갈아서 얼굴팩을 해주면 여름철 자외선에 지친 피부와 주름을 탱탱하게 펴주고 수분까지 보충해줍니다. 특히 피부 트러블과 염증의 진정 효과가 훌륭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박에는 먼저 말씀드린 효능들 외에도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효능이 많이 있습니다. 노화 방지에 좋은데요. 수박에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노화 방지, 탄력 있는 피부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박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 미백과 피부 미용에 좋으며 수박에 들어있는 수분은 피부 보습 효과와 자극받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은 피로 회복에도 좋은데요. 수박에는 몸속에서 흡수가 잘 되는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아르기닌도 풍부하기 때문에 더위로 인한 피로 해소와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복합체 중 하나인 콜린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뇌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면역력도 강화해 주는데요. 수박에 라이코펜 성분이 면역 체계를 교란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감기, 껌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밖에도 수박은 칼로리가 낮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높여주어 다이어트에도 좋으며 지방 분해 및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도 탁월합니다. 특히 근육통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수박에 들어있는 칼륨과 시트룰린 성분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이나 과로로 인한 근육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농업식품화학지식저널에 따르면 수박 주스를 하루에 약 473ml 마신 선수들은 근육통이 덜 발생하고 심장막동수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렁한 복숭아 좋아하세요? 아니면 딱딱한 복숭아 좋아하세요? 사람들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복숭아의 종류가 따로 있죠? 백도, 황도, 천도, 요즘엔 신비 복숭아라는 것도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뒀다 먹으면 달콤하고 부드럽고 향긋한 복숭아는 참 맛이 좋은데요. 여름철 대표 과일 중 하나인 복숭아도 함께 먹으면 의사들도 놀란 만큼 몸에 좋은 음식도 있고 또 복숭아도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달콤한 과일인 복숭아는 당뇨 있는 분들이 꺼려하는 과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이 복숭아도 올바로 알고 드시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복숭아 드실 때 주의할 점과
복숭아의 효능까지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여름 과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복숭아는 더운 날씨에 다양한 영양소와 수분이 많아서 피로 해소와 식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에는 우리 몸에 흡수가 빠른 각종 당류와 수분, 비타민, 구연산 무기질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더위에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폴리페놀의 함량도 높아서 혈관 건강에도 좋은데요.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좋은 역할을 주는데요. 소화를 촉진하고 배변의 양을 늘려 규칙적인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변비뿐만 아니라 장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한 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염, 위궤양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복숭아의 달콤함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복숭아 먹기가 꺼려지시잖아요. 이제부터는 걱정 말고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복숭아는 달콤한 맛에 비해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낮다는 사실 모르셨죠?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30에서 5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100g, 복숭아 반쪽 정도를 먹었을 때 혈당 부하 지수는 3에서 5 정도로 낮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단단한 복숭아를 적당량 먹는다면 혈당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복숭아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당뇨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폴리페놀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복숭아의 당뇨에 대한 효과는 연구 결과로도 입증되었는데요.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12주 동안 하루에 200g 복숭아를 섭취했을 때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복숭아가 당뇨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복숭아가 당뇨에 좋은 건 아닙니다. 물렁한 복숭아는 좋지 않습니다. 조직이 단단해요. 체내에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가 느린 딱딱한 복숭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단한 복숭아를 드실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물렁하고 당도가 높아 보이는 복숭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렁한 복숭아는 부드럽고 금방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에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혹시 복숭아 껍질을 함께 드시나요? 아니면 껍질은 버리고 부드러운 과육만 드시나요? 사실 복숭아 껍질에는 과육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당뇨 관리에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성을 높여준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복숭아를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 껍질의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는데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 껍질 추출물이 혈당을 내려주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껍질에 풍부한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이런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복숭아는 당뇨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도 있는데요.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바람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능으로 각종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네오클로로겐산은 정상세포에는 영향 없이 유방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복숭아 속의 화합물질이 유방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복숭아를 먹으면 안색이 좋아지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 미인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 추출물이 멜라닌 색소의 형성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 미백에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답니다. 복숭아는 수분의 함량이 높아 여름철 지친 피부에 수분 공급을 도와 피부의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복숭아는 신경을 안정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불안감 등을 줄여주고 풍부한 마그네슘은 스트레스와 불안 해소를 돕고 과도한 흥분으로부터 신경계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구연산, 아스파라긴산, 글루타민 등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 복숭아를 먹으면 여름철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복숭아도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폭발해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와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켜 주는데 여기에 복숭아의 폴리페놀이 더해지면 혈당 조절 효과는 높아지게 됩니다. 달콤한 복숭아와 고소한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당뇨 예방과 당뇨 관리에 최고인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도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2배로 늘어나는데요. 복숭아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유산균의 활성을 높여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내 환경이 좋아져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고 혈당 조절도 쉬워집니다. 계피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계피가루를 조금씩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요. 계피와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를 내서 혈당을 안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을 것만 같은 복숭아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먹기 좋은 복숭아, 통조림 잘 알고 계시죠? 복숭아 통조림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통조림 복숭아에는 설탕의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복숭아 자체도 물렁물렁하여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당뇨 환자에겐 치명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자주 드시게 되면 췌장이 망가지고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조림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 손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비타민 C와 폴리페놀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뇨 관리에 도움되는 성분뿐 아니라 건강에 좋은 여러 영양 성분이 사라져 그냥 단맛 나는 젤리? 비슷한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조림 말고 반드시 싱싱한 복숭아를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숭아에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복숭아 알러지 많이 들어보셨죠? 복숭아 알러지가 있거나 복숭아를 먹었을 때 두드러기, 호흡곤란, 설사, 발작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복숭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복숭아는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아서 과도하게 많이 먹게 되면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과다 섭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복숭아의 유기산이 지방 분해를 막아 배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 씨앗에는 아미그달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사이안 화물 중독에 의해 구토나 간 손상, 호흡곤란, 동공 확장, 현기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복숭아 씨앗 섭취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복숭아 보관은 어디에? 어떻게 하시나요? 냉장고 아니면 상온에 보관하실 텐데요. 일단 복숭아는 구입한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온에서 2에서 3일 정도 보관했다가 드시면 맛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구매한 양이 많아 전부 못 드시게 되면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냉장 온도는 5도 정도의 온도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갑게 하시면 단맛이 떨어질 수 있으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냉장 보관한 복숭아는 바로 꺼내 먹어도 될까요? 시원해서 좋을 수 있지만 먹기 1시간 전에 꼭 상온에 꺼내 두었다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도에서 13도 사이가 복숭아가 가장 맛있는 온도입니다. 상온에 잠시 두면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가 풀리면서 복숭아의 달콤함이 살아납니다. 안녕하세요.
우유를 평생 안 드시다가 어느 뭐 70세, 80세 돼서 갑자기 드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뭔가 우유에 대한 내가 노출되었던 마셔보았던 경험치라는 게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유를 드시고 조금 불편해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한마디로 딱 우유 먹으면 더부룩해 소화가 안 돼 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내 개인적으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뭐 가끔 우유 마시면 그런 증상이 있다면, 혹은 우유가 들어간 음료, 예를 들면 라떼 이런 걸 먹었을 때 그런 증상이 있다면 그분은 우유 자체가 조금 소화하기 힘드신 분일 수도 있죠. 그러면 우유랑 함께 먹으면 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이 혹시 있을까요? 저지방, 무지방 우유가 아니고서는 우유 자체는 단백질도 되게 많고 지방 함량도 높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유를 드실 때 무엇을 같이 먹느냐에 따라 똑같은 우유라도 소화가 오늘 좀 유독 불편한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요.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긴 음식, 예를 들어서 빵이랑 우유를 같이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뭐 소화 기능도 이렇게 딱 썩 훌륭하지 않은 분인데 통곡물에 막 탄수화물 밀집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빵이랑 우유를 같이 드시면 그 빵 자체가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단 말이죠. 그렇게 우유랑 드시게 되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너무 높은 음식도 우유랑 같이 드시면 위에서 부담이 갈 수 있고요.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은 음식도 우유랑 같이 드시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고기랑은 절대 안 어울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우유랑 고기를 동시에 드시는 거는 소화기관 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그 부담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가스가 찼을 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가스가 찬다 하면 사실 이제 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장애 이슈인 경우가 더 많은데요. 위는 내가 음식을 입으로 섭취해서 식도를 따라 넘기고 나면 첫 번째로 만나는 소화기관이 이제 위의 역할은 강력한 위산을 분비를 해서 단백질을 소화시켜 나가는 게 이제 위의 본연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긴 음식이라는 것은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거나 혹은 지방 함량이 높은 것들이 이제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긴데, 그런 음식을 우유랑 같이 먹게 되면 위산의 역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부룩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유를 찬 성질의 식품과 같이 먹었을 때는 이제 하복부에서 가스가 찬다는 느낌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위가 무겁고 더부룩한 거랑은 좀 살짝 다른 느낌일 수 있어요. 그 과일이랑은 조합이 괜찮아요? 과일이랑도 별반입니다. 왜냐하면 우유에 있는 성질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트러스 계열, 뭐 신맛이 많이 나는 감귤류, 뭐 이런 거를 같이 먹게 되면 우유 자체는 그 산성 성분이랑 만났을 때 약간 유막을 형성하면서 굳는 형태를 보이게 돼요. 우리가 그걸 커드라고 부르는데, 그런 커드를 형성하게 되는 형태로 위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랑 산성 성질이 높은 과일은 궁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찬 성질을 내는 과일과 우유를 함께 먹는 것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유는 어느 것과도 좀 조합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잘 익은 바나나를 우리가 쉐이크를 만들 거다라고 하면 우유랑 같이 넣어서 갈아서 드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건 맛도 괜찮고 또 뭐 딱히 내 소화기관을 주는 형태의 조합도 아니고요. 그 조합에 연두부를 넣어서 같이 가셔도 돼요. 그러면 네, 두부에 있는 단백질도 섭취하면서 아까 단백질이랑 같이 먹으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이 쉐이크, 연두부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쉐이크는 이미 많이 갈아진 상태,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서 뭐 그렇게 크게 분해할 일이 많이 없어서 닭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는 것처럼 내 위에 부담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페어링은 나쁘지 않고, 뭐 삶은 달걀과 우유를 같이 먹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과량의 단백질이나 조직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는 단백질을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합도 괜찮아요. 그리고 보통 아침에 좀 네. 뭐 먹을 때 보면은 토스트,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우유랑 같이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흰빵을 토스트해서 드시는 경우가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흰 식빵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아주 밀도 있게 들어있는, 예를 들어 호밀빵 같은 거랑은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위 내에서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조직감이기 때문에 우유랑 같이 드셔도 크게 본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괜찮고요. 조직감이 아주 딱딱한 그런 빵이랑 우유를 아침에 드시게 되면 조금 부대낀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보통 우유를 먹을 때 그 상식적으로 매운 음식 먹을 때도 우유를 좀 같이 먹잖아요. 자극적인 조합이죠.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어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유 혹은 쿨피스 이런 거 찾으시는 건데, 내가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자극성 자체가 내 위 점막에서 느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유를 먹게 되면 약간 산성기를 중화시켜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상처 난 거를 또 다른 걸로 덮는 형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소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매운 것에 대해서 견디는 역치 자체도 개인차가 있는 것처럼, 매운 거 뒤에 우유를 먹었어. 어떤 분은 너무 괜찮죠. 우유의 효과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드시고 나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요법이죠. 그러면은 우유를 좀 건강하게 마시려면은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아까 이제 뭐 바나나랑 네네네. 연두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우유를 좀 건강하게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좋을까요? 일단 우유 자체를 뭐 좋아하시고 소화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하면, 저는 성장기 어린이들한테는 뭐 무지방, 저지방 선택하는 것보다 그냥 일반 흰 우유를 선택을 해서 뭐 잘 익은 바나나나 혹은 오트 그런 거를 넣어서 이제 갈아가지고 먹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방법이 일반 우유를 그냥 먹는 것보다 조금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유 자체의 액체의 흐름성보다 바나나나 귀리를 우유와 함께 갈고 나면 좀 뻑뻑하잖아요. 그래서 목 넘김 자체가 꿀떡꿀떡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먹는 속도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우유를 200ml를 마신다고 해도 그냥 일반 우유 200ml 먹는 거랑 우유 200ml를 넣어서 갈아 놓은 쉐이크를 먹는 거랑 내 위에서 우유가 들어오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소화시키는데 오히려 낫다는 생각도 들고, 또 비타민, 미네랄, 바나나에서 오는 거, 그런 거 식이섬유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 들고요. 뭐 어르신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일반 밥이 잘 안 넘어가니까 뭐 죽을 드셔서 조금 부드러운 식사를 하시고 싶거나, 혹은 뭐 누룽지를 끓여서 드시거나 하는 류의 식사를 한 끼 정도 대용하시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류의 식사는 굉장히 탄수화물 편향적인 성격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식사를 뭐 한 끼 정도 드시는 분들은 죽을 끓일 때 물을 넣지 않고 우유를 넣어서 같이 끓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 더 고소한 맛이 나기도 하고, 우유가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도 같이 먹을 수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들었을 때는 뭔가 상상이 안 나는데, 우유로 죽을 만든다는 게. 타락죽이 우유로 만든 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고급 음식이고, 서양 요리 중에 리조또라고 하는 것도 우유나 또 크림 베이스의 것들을 가지고 쌀알과 같이 끓인 거니까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유를 물 대신 활용하셔서 죽을 끓이시는 것도 또 좋은 영양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유를 좀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까요? 뭐 우유를 내가 여태까지 먹으면서 속 불편함 별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즐기신 분들은 너무 차가운 우유를 공복에 드시는 극단적인 섭취 방법을 제외하고는 그냥 편하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무지방, 저지방보다 일반 우유가 낫다라는 거는 저의 권고사항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지방 우유 선택하시거나 무지방 우유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우유 먹으면 계속 배가 아파라는 증상을 여태까지 경험하셨던 분이라면 유당불내증이라는 증상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는데, 그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요즘은 그 락토즈 프리 우유들도 있어요. 그래서 락토 프리 우유 같은 거를 선택하셔서 드시는 것도 또 우유의 맛과 영양 성분을 즐기면서 배 아픈 것은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죠. 우유를 먹어서 보통 배탈이 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장이 좀 과민해져 가지고 설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반대로 우유를 먹어서 소화가 안 된다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제법 많던데. 아까 설명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우유를 먹어서 더부룩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경우는 대부분 위에서 더부룩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고, 우유를 먹어서 가스가 찬다거나 뭐 설사가 난다라고 하는 경우들은 장에서 느껴지는 이제 증상인 경우가 많아서, 위와 장은 물론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튜브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유독 위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 좀 장 트러블이 많고, 이게 각각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다르잖아요. 소화기관 내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 작용을 느끼는 게 좀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는 뭐 우유 먹는 거 괜찮은데 뭐 컨디션 떨어진 날에 우유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간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게 우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컨디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 먹고 나면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에는 반드시 소화효소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소화효소의 합성이 아주 원활하고 그 소화효소가 잘 분비되어서 잘 작용할 수 있는 컨디션과 나의 모든 체내 구조를 갖추고 있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내가 극도로 피곤하거나 혹은 전기니에 먹었던 음식 혹은 어제 먹었던 뭐 술 뭐 이런 것 때문에 내 몸 안에서의 소화 체계 자체가 완벽하게 세팅이 안 되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 같은 음식이라도 내가 보이는 반응도 다를 수 있죠. 효소 같은 것도 좀 많이 드시는 편인데 그런 게 실제로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뭐 제품의 종류와 무관하게 효소라는 제품 효과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는 판단을 드릴 수가 없고요. 효소라는 것은 원래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그 효소라는 게 작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영양소의 소화를 돕게 되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노화의 과정에 있으니까 젊었을 때만큼 효소가 만들어지고 분비되는 속도나 어떤 액션 자체가 아주 원활하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이제 그렇다 보니 밖에서 그 효소라는 것을 먹어서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건데, 원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냐, 그리고 그 효소의 활성 자체가 체내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얘기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똑같은 제품을 먹어도 저 사람과 나의 효과가 다를 수 있어요. 특정한 제품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긍정적인 목표하는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네. 효소 같은 거를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나 막 그런 게 존재할까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이거 먹으면 좀 더 소화가 잘 되는 것 같고 뭐 좀 더부룩함도 줄어드는 것 같고 그게 위약 효과라고 하는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고요. 또 진짜로 그런 효과를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특별한 뭐 어떤 체질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기보다는 각자의 몸이 받아들이는 정도 혹은 섭취하고 계시는 그 제품의 실질적인 효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